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있었던 의료계 파업 종료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제 밤샘 협상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타결을 이뤘는데 물론 전공의 협의회는 지금 이제 결속 합의라 비판도 하고 있는데 정리는 일단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전공의들이 파업을 계속해서 할지 안 할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그러니까 되겠지만. 진통은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대학교 교수 선생님들까지도 지금 파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몇 군데 대학에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서 네. 큰 틀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렇게 그동안의 진행 과정,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일단 큰 피해나 불편을 많이 입었었고요. 정부 보건의료당국에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었고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한쪽에서는 고생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터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다들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최선의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 협의회에 지금 이제 반발이 있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뭐 파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전공의 협의회 입장을 보면 그만큼 이제 불만이 완전히 해소를 못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의협이 이렇게 정부 여당과 협상을 당이 해서 나서서 이렇게 최종 이렇게 타결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국민을 생각해서 양쪽이 나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접점을 잘 찾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합의를 계기로 좀 더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줘서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거를 더 이렇게 무마하는 이런 노력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정부 여당이 사실상 의료계 백기투항한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백기투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기투항을 했다면 전공의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수진 의원 등이 뭐 그런 식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건 이런 대목 같아요. 일단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이제 의사들 정원 확대하고 대학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이게 지금 중단된 것인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됐을 때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이제 의사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해서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 근데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전공의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모든 가능성에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에 하고 싶어 했던 걸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다시 꺼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의협이 더 해소를 해줬다면 반발은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전공의들은 거기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백기투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 여당이 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불식을 해줘야 아마 저는 이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사실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불신감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일단 중단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재논을 하되 어쨌든 의료계 쪽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법적 입법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내용을 더 진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입법 사항이 큰 겁니까 아니면 행정 부분이 큰 겁니까? 일단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입법 사항이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 정원 문제라든지 의사 정원 숫자 늘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상황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둘 다 지금 정부가 특별히 이 의료계의 협의 없이는 더 나가지는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백기투항에 가깝고 게다가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련 환경 이렇게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지방 지역에 뭔가 이 수가 같은 경우 좀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예산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의료계 쪽으로 많은 어떤 혜택이 갔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도 조금 좀 마음을 빨리 좀 더 돌려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전공의의 불신 또 의사들 전반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공의료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다 정리되고 나면 논의하자는 게 소위 의료계의 입장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민주당의 뭐 도의원들 뭐 발언한 것들도 다 나오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 할 거 해버리자. 그리고 이미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고 그 법안 내용을 보면 뭐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의료 전문성이 떨어져도 관여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의 권한 행사가 너무 크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의료 수가나 이 의료계 전반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조정 노력은 없었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기를 계속 했던 상황. 이거에 있어서 이제 의료계에서 반발하니까 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타협을 한 거지.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덜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노력할 게 있으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간호사 경력글이 편가르게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바로 신뢰 문제하고 직결된 사안이니까요. 네,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기획비서관이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 SNS 메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기획비서관이 썼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겠죠. 골격을. 그걸 담아서 썼을 거고 사실은 정상이라면 대통령한테 보여드리고 대통령의 소위 승인을 얻어가지고 올리는 대통령 이름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케이 했을 때 대통령의 생각은 매우 짧았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의사, 간호사 이거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대통령에게서 나오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건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기획비서관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유치하고 졸렬하다. 여권 이런 일부에서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정쟁용으로 갈라치기로 의도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비판을 그러니까 좀 여당 듣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일제히 그러고 있는데요. 좀 그분들 국어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적혀 있는 글들을 보면 이거는 갈라치기 한 거라고 편가르기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아요. 의사들의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짐을 간호사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의사들이라고 그러고 간호사 분들이 떠안고 있어서 뭐 안타깝다는 이런 내용. 우리 국민들은 지난 폭염 상황에서 방호복 입고 다 고생했는데 대부분이 간호사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유치하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못마땅하다는 그 메시지를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편가르기 한 거고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획비서관이 썼다는 설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기획비서관 책임으로 돌리는 청와대 행동도 정말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간호사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글을 이제 첫째는 쓰라라고 해서 이제 그 글이 준비가 됐었던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저도 대통령께서 다 보고 컨펌을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위중한 시기에 의사 선생님들 특히 전공의 전문의 선생님들 파업하고 더불어 강하게 지금 맞붙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불법까지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느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국민들이 볼 때 또 행정당국에서 볼 때 조금 비난받고 비판받을 만한 여지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난과 비판받을 부분을 그 SNS 글에 조금 좀 녹여 들어간 것 아, 같아요. 들어가긴 들어갔다. 네. 어허, 근데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갈라치기 할 의도다 이렇게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시점이라든가 네. 그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겠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냉철하게 사실관계 자체를 이게 사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갈라치기라고 분열시키는 거라고 읽으면 조금 지나치게 좀 지나치다. 과잉 오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건 있어요. 보면 대통령님도 그렇고 사실은 고위 공직자들 개인 SNS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사실은 청와대도 그런데 그건 네. 개인 SNS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 관련의 소통 방식이 하나로 SNS를 이용해 왔죠.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문재인의 SNS다 보니까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뭐 홍보수석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냥 위로의 메시지가 나갔으면 충분할 건데 굳이 그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일이 커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SNS 활동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메시지는 트럼프는 트위터 정치도 그렇습니다. 하던데. 너무 많이 근데 트럼프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매우 분열 조장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SNS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국민께 알려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의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내보내는 메시지가 본인은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해석이 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글을 보면 네. 매우 생각 없는 좀 졸렬한 감정적인 글이었다 이런 생각. 저도 국회의원 시절 SNS를 조금 하다가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접어버렸고 보좌진에게 아예 SNS 계정을 넘겨줬던 이제 저도 역사가 이력이 있는데요. 저도 간혹 봤는데 아주 네. 멋진 글을 쓰던데 그때는 보좌관이 쓴 거였군요. 뭐 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그런 결정을 했냐면 제가 어떤 글이라든지 뭔가를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해석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아 이게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예. 다음에 한번요 그 SNS 시대가 지금 우리 정치에 미치고 있는가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그건 이 정도 하고 그런데 지금 타협을 해서 이제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미 여야 이제 타결을 하기 전에 여야가 이번에 국회에다가 지금 이제 특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여야 특위 구성하면 여기에 이제 의협 쪽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기존에도 정치권에 추진하다가 지금 쉽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후에 추진 가능성 일정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지금 코로나 여기 19에 대한 대처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코로나 대처는 이 방역 현장에서 하는 거고 이건 국회에서 회의와 논의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특위를 출범시키는 게 좋을 것 일단 같고 특위는 예. 그래서 관련자들 얘기 좀 풍부하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논의를 계속 축적시켜 가는 것이 그나마 21대 국회 끝나기 전이라도 뭔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할 거냐 말 거냐 관심이 있는데요. 이 특위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정말 우리 의료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선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관계 당사자인 의료인들과의 또 논의 또 국민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멋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그거는 사실은 백지화하고 아니 뭐 법안 발의를 뭐 철회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내용이 마음속으로 잘못 전달됐다 백지화해서 이런 예, 주장들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올려놓고 뭐 그와 다른 법안들 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해서 용광로 속에서 정말 제대로 녹여가지고 아주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기국회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정기국회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대면 방식을 많이 도입하자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의 세 번째 지금 상황, 이 부분적인 폐쇄 또 뭐 상당히 많은 폐쇄 셧다운이 진행이 됐는데 뭐 중심에 있었던 이종배 정책위 의장,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죠. 뭐 당직자들 나머지 당직자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네. 추가 지금 27명 이제 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긴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들 빨리 음성이 이렇게 확정이 돼야만 그나마 이제 국회가 조금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자칫하면은 정기 국회 일정도 차질을 좀 빚을 수 있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국회는 그나마 대체로 회의체고 여기는 조금 의사결정을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가령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코로나 이 확진 환자가 났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아예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성들도 일부 있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이 회의라든지 의결을 할 수 있는 법제화를 좀 신속하게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화 일단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양한 부분 측면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령 의원이 그러면 집에서 그냥 이게 표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 한번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표결까지 비대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제1야당은 좀 주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표결 여러 가지 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이 헌법에 의원이 출석을 해서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네, 아니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이제 아, 그럼 헌법에 국민의힘 있다면은 개헌 네. 사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제 상임위에서 통상 회의를 하고 의사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뭐 원격으로 화상 회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본회의 표결 문제는 좀 저는 신중하게 그동안에 봐라. 국회법 사항으로 알았었는데 네, 아니 헌법을 국회법만 했군요. 개정해서 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막 열린 상황에 당장 뭐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이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이제 10월쯤 열릴 것 같아요. 네. 추석 이후에. 네. 그럼 국정감사는 그동안에 의원들이 행정부 현장을 찾아가지고 뭐 세종시에 많이 비대면은 대화하고. 아무래도 적극성에 대한 한계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의 경우는 또 소위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뭐 실국장들 또 그 이하의 공무원들이 다 뒤에 배석을 해서 뭐 답안 모범 답안도 장관한테 네. 써서 드리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걱정인데 이런 거는 여야 간에 저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결 문제는 조금 예, 표결 예민하다 문제가 이런 그게 왜 이제 그런 헌법 사항까지 됐었냐면 예. 사실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 제3의 장소에서 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맥락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문제의 가능성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다. 이게 국가라든지 군부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익 집단이나 압력 집단들이 아하.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표결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굉장히, 문제가 아니군요. 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일반 회사 내에서 하는 방식하고 조금은 서로 갈등적인 요지가 있는 그런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 달라야 될 측면들이 예. 있는 것 이것도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제 그동안에 여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막 했는데 글쎄, 예. 그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의 입장을 내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더구나 측면도 소수 야당일 있습니다. 경우는 예,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이제 여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여야 관계는 협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 협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꺼냈는데요. 과연 실제로 구체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 때 서로 같이 주장했던 뭐 공통 공약 공통 분모를 등을 한번 해보자.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가령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발표했던 이 정강 정책 이제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큰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측에서 얼마만큼 잘 찾아내서 접합을 하느냐, 지금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게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아마 서로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법안들이 있고. 예컨대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 지금 여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만약에 추천을 야당이 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좀 더 밀어붙이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정말 협치를 할 의지가 없는지 하나의 큰 잣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당내의 어떤 장악력, 리더십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또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지금 경영하는 분들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부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들인데 국회에서 그대로 여당이 밀어붙여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협치는 물 건너가는데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저는 아직은 뭐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배님 그런 문제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양당이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든지 논의, 뭐 의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해봐야겠지만 논의 끝에도 결국은 합의가 안 된다면 그거는 국민이 선택해준 어떤 의석수에 따라서 결국은 그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야당 쪽에서 참여를 안 했었지만 기권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에 어떻게 보면 이 선임 구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7분의 6이니까 그 어느 정당도 정당 뜻대로 할 수 없는 구조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실은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인데 예.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괜히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책 관련 그렇고요. 현재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돼 있다고 할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이게 아마 그 장관 내정돼 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쟁점 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 이번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김정진 의원 어느 부분이 가닥을 좀 가지고 좀 따져볼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예, 특검에서 수사를. 대부분 검찰에서는 안 되고 특검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과 그다음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의 자제, 아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뭐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책 사유가 된다라고 보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 조직에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금 특별검사에 관한 법이 제도특검이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제도특검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이 특검을 좀 하나 선임을 해서 거기에 수사를 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공정한 절차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지금 계속 함구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임 검사라도 일단 먼저 임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데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특임 여긴 특검 말이죠. 아니 저는 뭐 특검하는 게 더 좋다고 보지만 안 될 경우는 특임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장관이 하지 않더라도 총장이 사실은 총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고발된 또 추가로 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어디로 배당할지 서울 동부지검 또 배당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게 국민의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임을 하고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휴가 문제, 그 다음에 추가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특임에서 해야 되고 안 되면 특검해야 된다. 근데 여당이 특검은 안 할 겁니다. 네. 그게 문제죠. 특검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혹시 이제 의혹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였고 두 가지 사안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전의 맞짱털은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